예, 방금 소개받은 박진호입니다. 저는 부탁받은 게 이제 그 세계 시장 그 에너지 패러다임 이 변화 동향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버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하면서 국내 에너지 산업의 현황하고 이슈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패러다임 그다음에 국내 현황 수준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확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이번에 양 처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빼고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이 올 초에 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화이트 페이퍼를 맥킨지하고 같이 낸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리뷰를 해보시면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하고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고 인구 통계도 바뀌고 있는데 특히 넌 OECD 컨트리의 그 인구 통계가 경제적인 활동과 포함돼서 이제 바뀌고 있고 더 높은 삶의 질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글로벌 커넥티비티가 확대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의한 코스트 리덕션이 지금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또 이번 이 정부도 크게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얘기되는 디지털 혁명이 굉장히 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전에보다는 훨씬 더 지금 모든 세계의 그 인류들이 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그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이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도 이제 그 포텐셜 게임 체인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에너지 신기술의 가속화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에너지 신기술은 주로 뭐 재생에너지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다양한 기술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 코스트 리덕션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전기차를 위시로 하는 이른바 수송 분야의 혁신도 게임 체인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이분들이 지적한 것이 에너지 시스템이 중앙 공급형에서 에너지 시스템 프래그멘테이션으로 즉 에너지 시스템의 이 분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텐셜 게임 체인저에 어떻게 각국이나 이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느냐에 대한 이슈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시간 내서 넘어가고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이러한 포텐셜 게임 체인저에 계획을 잘 세워서 순응하는 쪽이 이제 찬스가 더 많다 하는 것이 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화이트 페이퍼의 리포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셰일가스에 의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클라이밋 체인지가 두 개 큰 건데 이것이 옛날에는 그냥 환경의 이슈였는데 지금 경제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서 무역 마찰 등등을 이제 기인시키는 글로벌 에너지 마켓에서도 지금 이거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과 또 새로운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기로로 몰고 있다. 그래서 각 국이나 각 에너지 섹터들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추세를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탄소화 체제 경향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공급형에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즉 에너지의 분산화, 또 분권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양 처장님이 여러 가지 예측 기술 말씀하셨는데 그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 에너지 기술의 디지털화가 가속이 되고 이 세 가지 어떤 이 기회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요구되고 있는 것이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들이 있는데 오늘 국회에 제가 왔기 때문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잘 꼭 없애는 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서도 비즈니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쭉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자들이 권리를 찾아오는 이른바 에너지 민주화 이슈까지도 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몇 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예측하는 에너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일 그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 우호 기관이라고 하는 뭐 렌21 같은 데를 보시면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발전 용량이 신규 발전량 중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특히 2016년에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한 47%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 추세를 보여드리는 거고, 매년 재생에너지는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아까 저기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 영국의 모 기관하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경제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똑같은 투자액 한 10억 투자, 또 외국에서는 100만 불 투자를 기준으로 잡습니다만은 똑같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석탄 발전이 한 100만 불 투자하면 3명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한 6명이 생깁니다. 현재 코스트 기준으로 한 2배 정도의 그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격차는 좀 더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석탄이나 이 화석 연료 쪽은 점점 이제 코스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돼 있고, 또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코스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는 훨씬 더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뭐 탈원전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일정 부분의 화력 발전이나 그 기존의 발전 사업을 20% 정도로 신재생으로 바꾸는 거는 전체적 국가적인 그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한 2040년까지의 전망을 보시더라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 셰일 가스를 대변을 하는 그 내추럴 가스 두 개가 굉장히 급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석탄은 이제 아마 이 클린 파워 플랜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세츄레이션 되는 거고, 원자력 조금 발전하고 이 원유 쪽도 증가합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가 내추럴 가스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다. 이쪽에 우리 시장의 기회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사실 이제 앞에 두 그 기관들은 약간 신재생 프렌들리한 그런 기관이었다고 하면은, 신재생 부분에서 제일 좀 보수적인 단체가 국제에너지기구입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활동을 5년간 했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신재생 리포트를 내면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커트를 당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원래 오펙 회원국들이 만든 기구가 되다 보니 굉장히 신재생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재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다른 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확대가 크겠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술적인 그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순응하고 또 이거를 에너지 시스템을 그 바꿔나가는 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에너지 그 장관들 G20의 장관 앞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오히려 그 IEA가 봤을 때 뭐냐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적인 스탠스가 오히려 더 불안정성을 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기술적인 어떤 그 불안성이랄까요? 이런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극복 가능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6월 달에 나온 그 이른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이렉 서머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시면요. 이게 얼마죠? 10,000조 정도죠. 이 정도의 제너레이션 커패시티가 전부 투자가 될 텐데, 이 투자 중에서 한 72%가 리뉴어블이다. 그러니까 리뉴어블이 환경을 만드는 이제 측면에서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는 시장이 좀 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큰 동력으로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요즘도 좀 시끄럽습니다만, 이른바 이 균등화 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에너지원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기회가 나면은 또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의 그 에너지 이 패권 국가들은 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패권을 차지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추세라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가 자원이 자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 전통 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는 트렌드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원이 없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한국이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지금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둬서 지금 큰 시장의 움직임을 빨리 초기에 잡아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립니다. 전부 자기네 나라들이 이렇게 되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든 DOE 펀딩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알파 E 펀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재생 프로그램들이 주정부에서 그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연방 정부 했다는 것이 결국은 뭐 저 투자세 공제제도 ITC 정도를 했는데 그걸 이미 벌써 오바마 정부 때 연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중앙 정부의 그것이 이제 크진 않은데 그렇더라도 이제 일부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뭐 증설이나 투자를 그 계획했던 미국의 신재생 기업들이 정부 투자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그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 찬스가 있지 않나. 지금 새 정부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기회 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는 오히려 좋게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경우는 거의 뭐 요즘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만 경제 성장을 7%씩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 공급 확대가 그분들의 최고의 그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세계에서 원자력도 제일 많이 짓고 있고요. 원자력 짓는 얘기를 하시는데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매년 짓는 양에 태양광 짓는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력 공급 확대에 모든 그 관심을 쏟고 있는데 단 뭐냐면 중국이 석탄을 또 제일 많이 그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을 좀 줄이고 원자력과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즉 환경을 생각하면서 미세먼지 같은 것이 없으면서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럽이 지금 이제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제일 앞선 리딩 국가인데 이런 유럽이 주는 의미가 뒤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뭐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쉽게 하면은 이 국제사회에서의 이 발언권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그 WTO라든지 이런 시장 규제 같은 거를 그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하고 효율 향상 쪽으로 줄기차게 파리 협정도 유도해내고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한창 고민 중이고 새 정부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유럽형 모델을 현재 가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특이한 점은 가장 그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서 그 수소 사회에 대한 그 비전을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일본은 좀 독특하다. 그러나 2030년 저희들이 지금 한 3020 이 리포트하고 일본의 2030년 리포트를 보니까 만약에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3020이 돼서 신재생 한 20%뭐 원자력 한 2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에너지 믹스가 2030년 되면 굉장히 비슷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조업 분야의 중요성도 비슷하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그리드 페리티 이미 도달한 국가들이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요. 제가 2011년도에 그 태양광 산업부에 태양광 PD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나왔던 세계적인 그리드 페리티 도달 연도를 2035년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나오는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한 2020년도 동안 20년만 되면 벌써 그리드 페리티 대부분 국가들이 도달한다. 그러니까 한 5, 6년 사이에 한 15년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제 그 전망이 되겠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것도 뭐 자료가 복잡해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정부가 정합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썼는데 제일 많이 썼던 게 이 FIT라고 해서 발전 차액 보존 제도를 많이 썼고 지금도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제일 큰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정 부담 특히 전기료 인상 등등의 이제 문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갈아탄 제도는 이른바 리뉴어블 에너지 스탠다드라고 해서 RPS 제도로 돌아섰는데 RPS 제도는 18개 발전 사업자한테 그냥 모든 의무를
그 부과하는 그 제도니까 이 보급만 우선할 때는 FIT 제도를 채택을 하고요. 기술 경쟁력에 의한 어떤 가격 다운을 그 유도할 때는 RPS 제도를 이렇게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한데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FIT를 하던 국가들조차도 지금 이제는 FIT를 하되 FIT는 그냥 고정 가격을 줘버리는 건데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FIT 요금을 설정하게. 그래서 FIT with tender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런 것이 이제 2배 정도 확대되는 추세가 있고 이 북구라파에서 주로 시작되고 있는 그린 에너지 그 서티피킷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린 일렉트리시티 서티피킷이라는 그 GEC 제도가 확산 추세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IRC는 발전자에서 한 18개 회사만 신재생에너지 증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1메가와트를 만드나 화력발전 1메가와트/아워를 만드나 전력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전기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1메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1메가와트/아워에 대한 부가가치 증권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사는 거냐면은 우리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은 사지 않고요. 발전자에서 18개 회사가 의무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가증권인 REC를 사다가 이걸 채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린 에너지 서티피킷이라는 건 뭐냐면은 왜 발전 그 자회사 18개만 사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탄소세가 생기고 하면은 탄소세를 내야 되는 기업도 거기서 그린 에너지 서티피킷 사가지고 오면은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오늘 국회 왔기 때문에 그 무역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지금 환경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지금 그 이 북구라파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앞으로 이제 제품을 팔 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IS 그 정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그 한국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뭐냐면은 제품을 팔 때 그 제품에 만든 그 에너지가 그 중에서 이 그린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벌써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68개 기업이 지금 129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제품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듯이 그 제품이 만들어질 때 신재생 그 에너지 소스를 얼마나 썼냐까지 지금 물은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그린 에너지 서티피킷 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가 좀 국회에서도 고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95%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중에 한 전환 손실이라고 해서 24% 정도의 전환 손실이 일어나고요. 결국 파이널 에너지를 한 76%를 쓰고 있는데 76% 중에서 가장 큰 쪽이 지금 산업으로 가고요. 한 2014년까지는 산업 다음이 주거 및 상업용 그 에너지가 2위였는데 2014년부터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수송 분야가 위로 올라서 가지고 이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 소모는 산업, 2위 소모는 수송, 3위 소모가 우리 가정을 포함한 그 이 상용과 그다음에 주거 쪽에서 이거를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오히려 밑에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11년까지 이게 지금 뭐냐면 수입 그 양입니다. 1차 에너지 수입 양입니다. 1차 에너지 수입해서 가공해서 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활동이 점점 활성화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GDP가 증가할수록 이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한 5%에서 7% 정도의 2011년까지 쭉 그 증가해 왔다가요. 2012년부터 보십시오. 전년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0.7%, 0.6%, 0.9%, 2015년도 1.6%.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송 분야가 증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송 분야의 증가량을 여기서 빼주잖아요. 수송 분야는 대부분 원유거든요. 그 자동차 휘발유 얘기합니다. 그 자동차 휘발유를 빼고 나면 이게 거의 0 내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한 3% 미만대 한 2% 정도의 경제 성장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고효율 기기들 또 에너지 효율 시스템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1차 에너지 수입은 지금 상당히 정체된 상태로 와 있다는 것이 우리 팩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옛날에 쭉 증가하던 곡선들이 이렇게 눕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예비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올 여름에 제일 더웠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피크 전력이 85기가와트 정도
지금 했는데 현재 한 110기가와트 정도 있거든요. 근데 85기가와트는 피크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평균 상시 전력을 하면 한 60몇 기가와트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발전소를 많이 지었다, 사실은. 미래를 준비해서. 근데 발전소 지을 때 7차 전력 수급 계획 때 봤던 그 경제 성장률이 한 3.1%를 봤는데 그만큼 우리가 안 되고 있고 특히 에너지 다소비 그 업종의 그 이 생산이 그만큼 우리 예측만큼 안 되고 있다. 반도체나 일부 업종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그 에너지 소비량은 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늘릴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로 보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지금 재생 에너지가 한 4.5%고 뭐 신에너지가 0.08% 정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사실 부생가스나 이런 폐기물을 빼고 나면 지금 2%도 안 되는 에너지 믹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양 차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간헐성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독일이 지나갔다 한 20% 정도를 지날 때 그때 이제 좀 우리가 피부에 닿을 거고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 2% 되는 요 정도를 가지고 현재 그 간헐성을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 이게 20% 정도 가게 되면 당연히 10%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이제 준비해야 될 수 있는 우리 그 기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애경련에서 이건 공식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좀 그 전망치를 내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요. 지금 이 2015년부터 GDP가 지금 2.4% 정도로 한 반으로 발전소를 지을 때의 환경에 한 반 정도 됐는데 이게 국제적인 지금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라고 막 5%, 7%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또 에너지 원단이라고 그래서 GDP 에너지 그 소비량을 GDP로 나누는 값입니다. 이게 에너지 원단이 낮을수록 이제 똑같은 에너지를 써서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0.뭐 지금 20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숫자를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아마 부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OECD 국가 한 29개 중에서요.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가 지금 24입니다. 다시 말해서 꼴찌에 거의 가깝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에너지 원단위가 제일 낮은 나라가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에너지 원단위가 0.09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재원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 에너지 우리 에너지 딱 반을 쓰고 이거 해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야 될 길은 당연히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이 에너지 원단위가 계속 감소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경제성장이 올라가더라도 에너지 소비량은 따라서 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과 이제까지 경제성장이 계속 패러하게 가던 시절에서 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고 이 추세가 굉장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전체 소비량은 둔화되고 있는데 최대 전력의 변동성은 오히려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들쑥날쑥합니다. 오히려 외국 같으면요. 제일 피크 칠 때가 여름에 피크를 보통 많이 치거든요. 에어컨 틀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최대 피크를 겨울에 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이 제일 싼 우리가 겨울엔 난방이 필요한데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을 어디서 얻느냐면 열로부터 생긴 전기를 갖다 우리는 여기 EHP 뭐 전기 장판해 가지고 그걸 쓰고 있어 가지고 겨울에 피크를 치는 이상한 지금 그 사회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이제 값싼 이 전기 시스템이 정책이 너무 오래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에너지 수입량의 이 주력 산업군의 에너지 측면 성장 동력이 정체돼서 에너지 산업도 지금 동반 정체 상태로 가고 있고 청정 에너지에는 요구라든지 또 우리 파리 협약에 대한 의무 사항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 저유가 기조가 한 10년 정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 저유가 기조가 절대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가스하고는 요거는 좀 상당히 밀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요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수송 분야를 지금 최종 에너지 소비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당히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신재생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 확대할 만한 우리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에너지 산업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두면은 국제 추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축을 해서 신규 체제하고 연계해서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에너지 산업은 그냥 주력 산업을 서포트해주면 임무가 끝나는, 발전소를 계속 짓고 전력이나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역할이 끝나는 상태였다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는 에너지 산업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성장 주도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촉진을 해서 일자리를, 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아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중요합니다. 저도 신재생 에너지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이전에 국가 차원의 그 수요 관리가 전제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양 차장님 말씀이 그 데일리 이제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 시장 그 얘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수요 공급 체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사실은 좀 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력 시장 구조는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수요 관리도 일부 DR 시장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시간 그 전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 관리의 그 선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우스갯 말씀을 드리면요. 가스공사 분들하고 이렇게 한전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LNG 복합 발전할 때 한 하루 전에만 좀 이렇게 자기들이 예측할 수 있어도 1년에 5천억이 세이브 된다는 겁니다. 가스는 이 저장하고 하는데 위험 또 무슨 리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그 데이터 쉽게 하면은 데이터 교환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그 한 섹터만 봐도 5천억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세이빙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크고, 그 룸을 확보하게 되면은 발전소 짓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이빙된 그 전력 같은 걸 오히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그 전력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전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 2,300만 대 되는 거를요 100% 오늘 이 시점에 전부 100% 배터리 차로 바꿀 때 한 80테라와트 아워 정도 1년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5% 정도의 그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따지면 원자력 한 15개를 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파트에서는 국가적인 에너지 수입 관리에서 수입 그 30% 이상의 룸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살린 룸을 전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급적 개통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독립형 분산형 에너지망을 빨리 확대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급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석탄 발전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석탄 발전소가 똑같은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똑같이 전력 통신망을 보내겠다.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어디까지나 그 전력 개통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스스로 거기서 자체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살 수 있는 그 독립형 분산형 에너지로 이제 가야 되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IOE 확산을 통한 관련 산업도 육성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고요. 아까 양 차장님 말씀하신 그 이 공급 안정성인데 그리드의 고도화라는 표현을 그 외국 사람들 많이 쓰는데요. 이 전력망의 고도화는 정말 우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그 해결해야 될 과제를 보고 있고요. 또 면적이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뒤에 나중에 우리 조상인 박사님도 코멘트 하시겠습니다만 잠재량은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새로 필요한 총 면적은 한 전체 용적의 한 40% 정도가 새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정부 계획에서 한 60%는 전부 지금 이미 있는 그 건물 지붕이나 또 수상이나 뭐 이런 데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지금 열심히 확대하고 있는 것이 농사지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땐 햇빛이 필요하니까 중간에 모듈을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햇볕 잘 들어오게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농사 끝나고 나면 한 거의 7, 8개월을 그냥 농지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접이식으로 접었던 걸 펴가지고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겨울에 이제 농가 수입이 없는데 그때는 이 전력 수입이 거꾸로 2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농촌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남동발전에서 하나 해서 제가 굉장히 좋게 읽었는데
이 BIPB라든지 그래서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하나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양 차장님이 그 유럽에서 나오는 더 커브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는 더 커브로 가려면 아주 요연합니다. 더 커브로 가는 거 정말 20%가 넘어갔을 때 더 커브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상태입니다. 제일 낮에 이 피크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 델라웨어 대학의 존본 교수가 한번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서울시에 있는 이 지붕 위에 이미 있는 건물에 그것도 전부 일반 그 가정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공공 건물에 있는 옥상의 12%만 이거를 32%를 공공기관의 건물의 32%만 이거를 그 태양광을 깔게 되면은 여기 녹색 보이는 것처럼 거의 피크가 없어지는 플랫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태양광이 마치 20%를 해서 마치 그 무슨 석탄 발전소를 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이전에 20% 올라갈 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피크에서 85기가와트를 치는데 평균적으로는 60기가와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용량은 11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25기가와트라는 게 피크인데요. 그 25기가와트를 픽 쉐이빙하는 용도로 먼저 분산발전형이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예비율을 그만큼 지금 20%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비율 50%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 코스트는 굉장히 그 원가 절감이 빨리 되고 있는데 코스트 떨어지는 거하고 보급량 늘어나는 거는 아주 그 극명한 현실입니다. 이 코스트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보급이 급속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물론 뭐 미국의 자료에서 우리나라 직접 쓰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2022년 됐을 때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죠? 여기 그 태양광이 한 67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저건 상당히 의미가 주는 것이 크다고 보는 것이 2011년도에 미국 그 에너지부가 이른바 선샷 이니셔티브라는 플랜을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태양광 코스트가 그 거의 달러당 와트 피당 5불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근데 2020년까지 그 1달러로 낮춘다는 그 계획을 발표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좀 웃었습니다. 저거 될 거냐. 근데 이미 벌써 2017년 현재 1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모듈 가격이 한 60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스템 가격을 모듈 가격 곱하기 2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전망을 봤을 때 모듈 가격이 한 30센트, 뭐 30원, 40원대를 좀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 2배 잡으면은 여기 나오는 그 66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180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모듈 가격을 베이스로 한 적정 시스템 가격은 120원 단위인데 왜 그럼 180원이냐? 그 80원이 이른바 소프트 코스트라고 해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돌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 미국의 선샷 이니시티브 할 때도 그 부분을 제거하는 데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줬습니다. 술개발과 같이. 우리의 숙제는 거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뭐 8차 전력 수급계획, 또 거기에 의하면 뭐 5차 신재생 기본계획이 생길 텐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렇게 정책 간의 좀 정합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방향을 신재생 에너지가 이 약간 로우 페니스트레이션한 단계에서는 픽 쉐이빙용으로 일단은 먼저 정책을 피시고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